성경과 불경 혹은 그 유교의 경전들, 또 수많은 종교의 경전들은 직유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비유와 은유, 상징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지고, 그것에 따라서 또 그 사적인 사문이 발생하고 이단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전들이 비유나 상징, 어떤 은유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간들에게 매력적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시대 과거 제도가 있죠. 과거 제도 혹시 어떻게 시험 보는지 아십니까? 논술 시험을 볼까요? 아닙니다. 시를 씁니다. 어떤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시를 쓰게 하고, 그 시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얘기죠. 인간 세계는 주관적 세계이고, 주관적 세계에 대한 해석을 어, 하는 데 있어서 그 잣대가 직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직유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경직되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최고의 저는 발명품은 그 노래, 즉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시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표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대물림, 승계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최고의 발명품은 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다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다산의 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해요. 여러분은 마음을 다치면 어떻게 아프십니까? 다산을 살펴볼까요? 자, 근심이 오다라고 하는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타고 입은 입이 말랐고 혀도 갈라지고 목도 다 쉬었네. 내 마음 아무도 아는 자 없고 너울너울 밤만 오려고 하네. 우리가 마음을 다치면 이렇게 되죠. 마음을 다치면 몸도 아파버리죠. 화병이 도지면 어, 몸까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의학사전에 그 몇 가지 한국에 관련된 기록들이 있는데,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그 특이한 마음 질환으로 그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한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이 화를 삭히지 못하면 이렇게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아파버리는 병. 어, 분노, 울분, 억지로 참으면 그게 속에서 터져버리죠. 그래서 이제 울화병이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 그 어르신들은 가슴의 피라고 여기어요. 가슴에 맺힌 피 맺힘, 가슴의 피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그 그런 억울한 마음을 삭혀야 된다, 눌러야 된다, 참아야 된다, 참고 또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을 받아왔죠. 그러니까 이제 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병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다사는 이제 술 마시지 않고 어떻게 견디겠어요? 술을 잔뜩 마시고, 북산, 강진 뒷산이죠. 강진 뒷산에 올라서,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 강진 뒤에 있는 북산에서 강진 이제 읍내를 내려다 봤겠죠. 통곡을 한 거예요. 이 통곡 소리가 하늘에 사무쳐요. 억울한 일도 많겠죠. 본인이 저지른 일이라기보다도 연루된 일이기도 하고, 또 그 가족이 죽고, 또 형도 유배에 가 있는 상황, 그리고 하루아침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이 최정상에서 바닥까지 하루아침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 모르잖아요. 내 고통은 다른 사람들 몰라요. 어, 말해야 압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곁사람 구속을 모르고서 나더러 신세 궁에 운다고 하네. 팔자가 신세가 궁에서 그냥 우는 가부지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천명의 수레치에 떠드는 속에 그 선비 하나가 혼자 그냥 우젓하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저놈이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눈이 하나인 곳에서 눈 두 개인 사람은 정상이 아니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인 겁니다. 혹은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는 것도 상당히 폭력적인 거죠. 그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적당한 키라고 하는 것은 몇 센치일까요? 적당한 몸무게, 정상 몸무게라고 하는 것은 몇 킬로그램일까요? 다분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어떤 주관적 기준, 있지도 않는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강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 그 문제가 있죠. 음, 그런데 사람들은 속사정을 모르니까 저 선비애가 미쳤구나, 미쳐서 그냥 술 취해서 그냥 떠드는 거죠. 술주정하는 사람인 거죠. 다음 구절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늙고 어쩔 수 없이 죽지. 한 번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인간 세상을 천상으로 한단 말인가. 좀 상당히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불교적 세계관이나 유교적 세계관에서 나올 수 없는 시인 거죠. 어, 한 번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인간 세상, 잠시 머무는 세상, 소풍 오는 세상. 이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이죠. 그래서 어, 상당히 저도 이 시구를 보면서 다산이 그 배교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즉 그 천주교를 떠났는가 떠나지 않는가 않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심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다산이 배교하지 않았다, 다시 돌아왔다, 회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어, 다산의 본명이 이제 세례명이라고 그러죠. 본명이 뭐냐면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세례명으로 어, 세례명을 본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게 될 시에서도 언급이 될 때인데 다산은 끝까지 그 배교하지 않았는가, 그 배교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좀 냄새가 나거든요. 이 시를 통해서도 보면 상당 부분에서 이 다산에게서 어떤 그 천주교의 냄새들이 풍깁니다. 어,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나는 그 떠났다, 천주교를 믿지 않는다라고 그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또 충성서약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심을 받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이제 다른 집단에 의해서 탄핵을 당하죠. 백서가 난무하고 이 탄핵 당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다시 유배지에서 끌려와서 재신문 당하고 또 쫓겨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눈앞에 엉클어진 일들, 옳게 된 것 하나도 없는데 그를 정리할 길 없어 생각하면 혼자 맘만 아프다네. 못한 일만, 못했던 일들만 기억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배지 강진에 가서 아마 역사에 머물렀겠죠. 그 역사에 머물렀을 때일 텐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후회될 일도 많고 이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도록 술을 마시는 거죠. 이 마음을 육신 노예로 삼았노라고 도연명도 말을 했지만 100번 싸워야 100번 다지니 이 몸 왜 이리 멍청할까. 이 구절도 좀 그렇죠. 마음을 육신의 노예로 삼았다. 그래서 어떤 그 육신은 마음을 담는 그릇일 뿐이다. 뭐 이것은 뭐 그 기독교적 세계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양 종교에서도 마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죠. 태양이 나는 소리와 같이 빨라 총알도 따를 수가 없다네. 그를 잡아맬 길이 없어 그를 생각하면 슬프기만 하다네. 범과 일이 어린 양을 잡아먹고 붉은 피가 입술에 낭자한데도 그놈들 위세가 당당하여 여우토끼는 인자하다고 한다네. 얼마나 억울하면, 얼마나 분노와 화가 치밀어서 이 화병에
이 가슴에 화병으로 가슴이 맺히면 이런 그 글을 썼을까요? 어린 양을 잡아먹은 봄과 이리를 보고 여우와 토끼가 인자하다고 한다는 이제 위선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거짓과 위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입게 되면 그 내가 품는 의심과 분노와 어떤 슬픔들의 모든 감정과 사건들이 새로 줄을 서고 새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물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또 왜곡되게 해석하면서 내가 외부 세계를 다른 사람들 접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내가 다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까지 다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쁘장하고 작은 복사나무 봄철이면 가지가지 꽃이지만 해저물어 이리저리 꺾이고 나면 쓸쓸하기 갯몰골이 아니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한 시절 그렇게 잘 나가고 멋졌던 나이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꺾이고 해가 저물었으니 이제는 쓸쓸한 몰골만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다산이 이제 유배오고 나서 초기에 쓴 시 근심이 오다를 통해서 다산이 그 알았던 분노, 마음의 병들을 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를 한번 볼까요? 음, 다산이 이제 강진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사이제에 가기 전에 이제 일인데 이제 보통 제수들이 지역에 도착하면 그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어라고 이제 공표를 하죠. 한양에서 이제 큰 죄를 지은 죄인이 왔다니 얼마나 많은 이제 그 강진 읍내 사람들 다 모였겠죠. 북산에서도 오고 성전에서도 오고 뭐 그 대구 또그 도암 뭐 이런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무르르 이제 왔겠죠. 장날이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저는 저 사람 누굴까 하고 어떤 죄를 지었을까 했는데 이제 관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사람 이 사람 이름은 정약용이고 이 사람의 제목은 천주학쟁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죠. 사람들은. 천주학쟁이는 영모죠. 영모에 연루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 끝이죠. 왜 그 이천애와 김원달이 끝까지 그 부인했을까요? 영모에 대해서 부인했을까요? 멸문지화를 당하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일가 친척 전부 죽는 거죠. 내 한 목숨 잃더라도 충신으로서 끝까지 버틴 거죠. 그래서 영조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그 선왕에 대한 충신으로 다시 이제 복권시킬 수밖에 없는 참 명분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 사회에 참 폭력적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산이 이제 천주학쟁이란 얘기를 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누구도 말을 섞지 않습니다. 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마 이제 그 스님들이었겠죠. 그 백년사 스님, 고성사 스님 이런 분들은 아마도 자유로워서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분들이 친구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강진 운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연루돼서 멸문지화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회포를 쓰다라고 하는 시를 씁니다. 그 이후에 흩날리는 눈처럼 북풍이 나를 불어 남으로 강진 땅 밥하는 집까지 밀려왔네. 이제 역사에서 이제 사이제로 옮겨왔겠죠. 조각산이 바다를 가리고 있는데 총총한 대나무로 세월을 삼는구나. 장기 때문에 겨울이면 옷은 되려 얇게 입고 수심이 하도 많아 밤에 술을 더 마시지. 나그네의 근심을 녹여주는 한 가지 섣달 전에 동백이 꽃을 피운 거라네. 이제 한문학자들이 이제 시를 해석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또 제 나름의 방식으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 마음대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장기 때문에 겨울이면 옷은 되레 얇게 입고 속병
장기가 상한 거죠. 속병이 와서 겨울에도 천불이 나죠. 열이 더 끓고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그러죠. 갱년기가 되면 그렇죠. 저도 갱년기다 보니까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지거나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옛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겪었던 억울한 일들 또 부모님에 대한 원망들 참 이 나이에 50이 넘어서 그 노인들을 원망한다는 게 참 우스운 일이지만 이게 호르몬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다산도 이 속병, 속열 때문에 이 어찌나 열이 나는지 겨울에도 옷을 얇게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름이면 다산은 그 방이 정말 그 벼룩과 빈대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살이 골마서 진물이 질질 흐를 정도로 아팠다고 해요. 음, 걱정이 하도 많아서 이 밤만 되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죠. 내가 낙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라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시에서 그 다산의 어떤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보았습니다. 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하나 찾지 못했는데 그죠. 섣달 전에 동백이 꽃을 피운 거라네. 세상에 섣달 전에 피었던 꽃 그 하나로 내가 이유를 찾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이유, 희망을 찾는 거예요. 정말 그 보이지도 않는 그러니까 지평선 너머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어떤 불빛 하나, 희미한 불빛 하나 이게 이제 섣달 전에 핀 동백꽃이라는 얘기죠. 어, 그래서 이제 해포를 쓰다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물론 좌절하고 있죠. 좌절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희망 하나 발견한 것. 이제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시가 이제 이문다를 작별하고서 쓴 시죠. 어, 선비들은 뭐 하고 놀았을까요? 귀족들은 뭐 하고 놀았을까요? 뭐 지금이야 음주 가무에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놀이의 방법들이 있죠.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스포츠 활동을 하고 이제 이렇죠. 이제 이 지식인 그룹들이 놀았던 방식들은 토론하는 거죠. 어떤 견해에 대해서 토론하는 건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토론은 이 전국을 망라합니다. 이제 요즘에는 뭐 말장난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한국 철학사에서 그 태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의 사단 칠정 논쟁은 아주 유명하죠. 이제 뭐 주제가 이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따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태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은 나이 차가 상당하죠. 그 유교적 사회 질서 속에서 나이가 깡패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유교적 사회 질서 속에서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초월해서 친구를 사귀었죠. 그래서 그 나이를 통해서 위아래를 따지는 문화는 사실 조선 시대의 문화는 아닙니다. 일제 시대 군사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지 우리 조상들은 나이를 통해서 친구를 사귀는 이런 그 서열화된 형식의 그 강제를 나이 어린 사람에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황과 기대승도 마찬가지인데 13년 동안 무려 120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게 사단 칠정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게 돼요. 이들의 나이 차, 이 사람들의 나이 차 26살 차이,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죠. 태계 이황은 성균관 대사상, 뭐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학교 총장이죠. 이 서울대학교 총장이고 58살의 아주 그 대학자죠. 서울대학교 총장이 이제 이 갓 그 사법고시에 패스한 그 혹은 이제 막 박사학위를 받은 이 32살의 어린 선비와 이 친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무려 13년 동안 이 논쟁을 벌이면서 편지를 주고받는 거죠.
이렇게 놀았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이렇게 놀았어요. 가령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걸 보세요. 추사의 세안도를 보면 다양한 사람들 이름이 써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림을 한 장 그리면 그 그림이 이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제주 갔다, 경기도 갔다, 강원도 갔다 그러면서 그 그림에 대해서 평가한 글을 써주는 겁니다. 음, 혹은 누가 어떤 시를 쓰면 그 시가 전국을 돌면서 그 시에 대해서 평가하고 기록하고 토론하는 겁니다.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뭐 지금으로 치면 단톡방이 만들어지는 거죠. 전국적인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그 단톡방에서 시와 그림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곳 사상적 논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요. 어, 친구가 돼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사회가 어떤 그 질서를 유지하는 데서 나이가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회 발전과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좀 나이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20살과 50살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랑이든 학문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극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 조선의 선비들은 이렇게 놀았어요. 서로 간에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시를 평가하고 그림을 평가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특히 지역이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큰 학자가 있을 리가 좀 없죠. 가까운 장흥의 그 방촌이라고 하는 지역에 존재 이백규 선생이 가옥 그 집안에 이제 학자들이 좀 있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그 관서별곡의 배경이 된 기양사가 있는 곳이 있죠. 기양사 쪽으로 해서 곳이 사자산이던가요, 억불산이던가요. 그 주변으로 해서 그 또 그 이 남도 사단, 남도 어떤 그 학문의 뿌리가 형성이 되죠. 다산을 지금으로 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방 분권의 시대에 국립 중앙 도서관이 강진으로 이전을 한 거예요. 어,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전을 한 거죠. 근데 국립 중앙 도서관이 이전을 했는데 그 주변에 유치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중국 그 학자들은 상당히 이제 이야기할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친구 하나가 찾아오거나 친구의 편지가 오는 것은 정말 이 목마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목마름을 갈급함을 채워주는 정말 단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친구를 찾고 친구가 찾아오면 그게 애달고 또 보내기 싫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 사람과 밤새도록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죠.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그거죠. 초이가 어, 추사를 찾아갔는데 이 추사가 아주 괴팍한 사람이죠.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만큼 또 잘났기도 하고요. 근데 친구 초이가 찾아왔는데 이 보내기 싫은 거야. 말 타고 가려고 했더니 그냥 말을 갖다가 냅다 걷어차가지고 말이 뛰어서 초이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죠. 그래서 다리가 나올 때까지 또 뭐 석 달여를 거기 머물러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보내지 않고 아니 그냥 그 친구 가지 말고 나랑 놀아주면 안 돼? 이렇게 부탁하고 사정하면 되는데 그 자존심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갖다 냅다 걷어차서 말에 떨어지게 해서 기어이 친구를 머무르게 하죠. 그만큼 그 친구가 그 필요하고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참 아쉽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서로의 차이들 때문에 친구들하고 자꾸 멀어지게 된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친구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그 오래된 친구들을 지금도 그 만나고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이 들수록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로워지잖아요. 말년에 찾아오는 사람 없었을 때 나를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벗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문다를 작별하고 쓴 시를 보면 객지의 가을나기 가슴이 쓰려 외로운 삶 손님을 보면 즐겁네. 다행히 미끄러운 산길 때문에 역사로 다시 와서 술에 취하네. 대나무빛 찬찬히 살펴보고 차 향기를 세세히 맡아 본다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 새벽의 안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 된 밤에 뜬 조각달 그 빛이 얼마나 가겠는가. 작은 산을 간신히 기어올라 긴 강을 건널 힘이 없다네. 만호가 다 단잠에 빠졌는데 외로운 나그네 혼자서 노래하네. 이제 만호라고 하는 것은 행정단위죠. 만호라고 하는 벼슬아치가 다스리는, 어떤 분들은 만채의 집이 있는 어마어마한, 뭐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이게 광역시급이죠.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읍내라고 생각하시자고요. 그래서 이 강진 읍내가 다 단잠에 빠져 있는데 나 혼자 어, 외롭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노래라도 하죠. 이제 치유되는 과정을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산을 간신히 기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이제 살만한 거예요. 치유가 시작된 거죠. 자, 이제 오늘 그 강의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그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바닥까지 가라앉았던 다산이 드디어 이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일어서서 뭔가 이제 시작하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산은 또 어떻게 회복했는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렸는가, 마음을 회복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